안녕하세요. 울긋불긋 낙엽이 지는 이 아름다운 계절에 이곳 성동문화재단 소울아트홀에 찾아와 주신 관객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공연의 해설을 맡은 바이올리니스트 조윤범입니다. 반갑습니다. 성동문화재단은 올해 베토벤 탄생 250주년을 기념해서 작곡가 베토벤을 조명하면서 어렵게만 느껴졌던 클래식 음악을 해설과 함께 좀 더 쉽게 선보이고자 톡톡 클래식 위대한 작곡가 베토벤의 이야기 공연을 기획하게 됐습니다.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되었던 이 공연은 목관과 성악의 세계, 그리고 바이올린의 세계, 현악산주의 세계, 첼로의 세계, 이렇게 4개의 공연까지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통해서 여러분께 다양한 베토벤의 음악을 선보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톡톡 클래식 위대한 작곡가 베토벤의 마지막 시리즈인 피아노의 세계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소울아트홀에서 이번엔 직접 관객분들을 만날 수 있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연주자를 소개하겠습니다. 피아니스트 서형민 선생님께서는 미국 매네스 음대 예비학교를 졸업하시고 줄리어드에서 공부를 하실 때 조금 독특한 커리어를 가지고 계세요. 컬럼비아 대학에서 고대 그리스 로마의 역사를 또 전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독일 하노버 국립음악대학 석사를 졸업하신 후에 현재는 최고 연주자 과정에 재학 중이십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연주할 곡은 베토벤의 피아노 변주곡인데요. 6개의 변주곡, 작품 번호 34, 이런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34번째 출판된 악보입니다. 6개의 변주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맨 처음에 멜로디까지 포함해서, 메인 멜로디까지 포함해서 모두 7개의 곡으로 이루어진 그런 음악인데요. 처음에 선보이는 메인 주제는 아주 느리고 아름다운 멜로디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 멜로디를 6번 조금 다른 방식으로 변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변주는 아름답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변주인데요. 사실 템포는 그렇게 빠르지 않지만 오른손은 굉장히 빨리 움직이는 그런 곡입니다. 두 번째 변주는 앞에 그 느린 음악을 어떻게 이렇게 변주할까 싶을 정도로 강렬하게 연주를 하고요. 또 세 번째는 같은 멜로디를 아기자기하고 귀엽게 연주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변주는 3박자의 미뉴엣으로 춤곡으로 변주를 했는데요. 쿵짝짝 쿵짝짝 이렇게 왈츠와 좀 분위기가 비슷한 미뉴엣이지만 베토벤이 조금 복잡하게 만들어서 이걸 춤곡 분위기를 느끼기는 좀 힘듭니다. 그 3개 3박자를 느끼기도 좀 어렵고요. 조금 복잡하고 좀 미묘하게 변주를 해놨습니다. 5번째 변주곡에는 독특하게도 장성행진곡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제목만 보면 굉장히 슬프고 느릴 것 같지만 그다지 느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장송행진곡처럼 그다지 침울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분위기는 굉장히 엄숙한 장송행진곡으로 되어 있고요. 6번째 변주는 마지막답게 빠르고 화려하게 진행을 하지만, 그러다가 이 변주까지 다 끝나면 마지막 부분에는 맨 처음에 나왔던 그 느린 원래 멜로디를 다시 연주하면서 끝을 맺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베토벤 첫 곡 6개의 변주곡 작품 번호 34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서형민 선생님을 큰 박수로 모셔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피아니스트 서형민 선생님의 연주로 베토벤의 피아노를 위한 6개의 변주곡 작품 번호 34를 먼저 감상을 하셨습니다. 프로그램에는 원래 이게 두 번째 곡이었지만 오늘 첫 번째 곡으로 연주를 하셨고요. 사실 이 변주곡이라는 것은 어떠한 멜로디를 하나를 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변화를 주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작곡가들이 작곡 실력을 뽐내기 위해서 작곡을 합니다. 이러한 단순한 멜로디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바꿀 수 있어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베토벤은 초기에 이런 변주곡들을 굉장히 많이 썼고요. 유명한 피아노 변주곡들이 많습니다. 후기에 작곡했던 디아벨리 변주곡이라는 곡도 있습니다. 디아벨리라는 작곡가가 만든 왈츠의 주제를 가지고 무려 33개의 변주곡을 만들어낸 작품도 아주 걸작으로 칭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자신이 만들었던 영웅 교향곡, 세 번째 영웅 에로이카 교향곡의 멜로디를 가지고 또 피아노로 만든 에로이카 변주곡도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다른 사람이 작곡했던 오페라의 변주를 가지고 만든 여러 개의 피아노 변주곡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를 본격적으로 감상을 하시겠습니다. 베토벤은 피아노로 연주하는 여러 개의 악장, 즉 피아노 소나타를 32곡을 썼고요. 사실 올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만 아니었다면 이런 32개의 소나타의 전곡 연주를 참 여러 곳에서 들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많은 공연이 취소가 됐고, 그러나 오늘 이런 유명한 곡들을 직접 들으실 수 있는 기회가 그래도 남아 있어서 참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2개의 피아노 소나타 중에서 오늘은 그 중에서 8번 B창 소나타, 그리고 23번 열정 소나타의 전악장을 감상을 하실 거고요. 그리고 또 14번 월광 소나타, 17번 템페스트 소나타의 1악장을 감상을 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감상하실 음악은 그 유명한 베토벤의 B창 소나타입니다. B창이라는 말은 아주 슬프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잘 쓰지 않는 단어지만 음악에서는 아주 유명한 B창이 두 곡이나 있습니다. 한 곡이 바로 오늘 감상하실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B창이고요. 그리고 또 한 곡은 차이콥스키의 6번째 교향곡 B창 교향곡이 있죠. 이렇게 두 곡이 가장 유명하고요. 오늘 피아노 소나타를 들으실 텐데요. 사실 이 B창이라는 슬프다라는 이 제목은 1악장의 맨 처음 서주가 굉장히 슬프고 진지하기 때문에 붙여진 별명입니다. 모두 3개의 악장으로 되어 있고 1악장과 3악장이 슬픕니다. 단조로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 곡이 정말 유명하게 된 이유는 두 번째 악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악장은 별로 슬프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B창이라는 제목과는 그렇게 썩 어울리는 곡은 아니에요. 하지만 멜로디가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미드나잇 블루라고 하는 팝송으로도 불려진 적이 있는 그런 곡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두 번째 악장을 기다리십니다. 당대에 바로 인기를 끌었던 작품입니다. 베토벤도 굉장히 좋아했고요. 사람들이 선생님의 B창 소나타 다시 듣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답니다. 리히노프스키 공작이라는 분에게 헌정을 했는데요. 베토벤의 후원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은 베토벤의 바로 이전에 모차르트가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도 좀 연관이 있습니다. 모차르트하고는 어떤 관계였냐면요,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았습니다. 나중에 그것 때문에 소송까지 진행했다는 그런 기록이 최근에 발견되는 바람에 조금 이미지가 좀 안 좋아졌죠. 베토벤한테는 중요한 후원자였습니다. 그러나 베토벤과도 나중에 싸워서 사이가 나빠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베토벤의 B창 소나타 3개의 악장을 지금부터 감상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피아니스트 서형민 선생님의 연주로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8번 유명한 비창 소나타 전악장을 감상을 하셨습니다. 역시 2악장도 너무나도 아름답고요. 그리고 또 1악장, 3악장도 굉장히 매력적인, 그러면서도 슬프고 마지막엔 또 강렬한 그런 곡이었습니다. 소나타는 사실 피아노 소나타, 뭐 다른 소나타들도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는 보통 빠른 악장이 앞에 위치를 합니다. 앞에 느린 전주가 있다고 해도 일반적으로는 빠르게 연주하고, 그리고 중간 악장들은 아주 느린 악장도 많고요. 4악장짜리 곡의 경우에는 뭐 중간에 좀 톡톡 튀는 스케르초 악장도 포함되어 있고, 마지막에는 또 화려하게 달려가는 피날레로 구성되어 있는 곡이 소나타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 소나타들이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예를 들면 1악장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느리게만 진행을 하다가 상대적으로 2악장은 빠르게, 아니면 2악장도 그냥 느리게, 그러면서 좀 자유롭게 소나타를 만든 사람들도 많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그런 경우에는 작곡가들이 나는 좀 자유롭게 작곡했다라는 뜻에서 판타지아라는 말을 붙이게 됩니다. 환상곡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 거죠. 지금부터 감상하실 음악은 원래는 판타지아 소나타라고 되어 있는 곡이었습니다. 유명한 월광 소나타입니다. 원래 제목은 이랬지만 나중에 월광이라는 별명이 붙게 돼서 우리는 판타지아라는 제목 대신에 월광 소나타 이렇게 부르게 되어 있었고요. 자, 이 곡은 원래는 두 곡이 세트였습니다. 그 전에 13번, 그리고 지금 들으실 월광 소나타가 14번, 이 두 개의 곡이 다 판타지아였습니다. 그래서 월광이라는 제목이 붙기 전까지는 판타지아 소나타 1번, 판타지아 소나타 2번 이렇게 불렀고요. 자기의 제자였던 줄리아나 귀차르디라는 분에게 헌정을 했습니다. 베토벤이 좀 좋아했던 분이었어요. 자기의 제자였지만 줄리아나 귀차르디, 여러 명의 여자분들이 있었지만 이분 이름은 외우기 쉬워요. 귀차르디. 그래서 이 원래 13번, 14번이 두 곡이 작품 번호 27로 구분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들고 계시는 팜플렛에 작품 번호 27의 2번이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제목은 베토벤이 죽고 난 다음에 독일의 평론가, 음악평론가 루드비히 렐스타프에 의해서 붙여진 별명입니다. 이 곡의 1악장을 듣고 있으면, 그 느리고 아름다운 1악장을 듣고 있으면 스위스에 있는 유명한 루체른 호수, 그 루체른 호수에 달빛이 비치고 그 달빛 사이를 조각배가 지나가는 모습이 떠오른다라고 해서 붙여진 별명입니다. 베토벤 사후에 붙여졌기 때문에 베토벤 살아생전은 이 제목이 없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베토벤 영화에서는요, 베토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즘 사람들이 내 곡을 좋아한다면서 월광?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있을 수 없는 얘기였죠. 하지만 뭐 재미있는 장면이긴 했습니다. 그 유명한 오늘 1악장을 감상을 하실 거고요. 뒤이어서 연주하는 곡도 역시 1악장을 연주하실 텐데요. 베토벤의 17번 소나타 템페스트를 연주를 해주실 겁니다. 이 곡은 원래는 16번, 17번, 18번 이렇게 세트로 출판됐던 곡입니다. 그 중에 가운데에 있는 두 번째 곡이 템페스트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비서였던 안톤 신들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베토벤을 계속해서 보좌하면서 나중에 베토벤 죽고 나서 첫 번째 전기를 썼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의미가 있죠. 베토벤에 가까이 있었고, 그리고 이 사람이 첫 번째 전기를 썼으니 굉장히 믿을만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안톤 신들러의 베토벤 전기. 하지만 그렇게 믿을만하지 못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이분이 좀 주관적으로 썼대요. 그 전기를 너무 이렇게 마치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이 대화하는 것처럼 실제로 있지도 않았던 얘기를 좀 많이 했기 때문에 좀 믿을만하지는 않지 않냐,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어쨌든 이분이 베토벤한테 물어봅니다. 선생님, 그 17번 소나타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라고 했더니 베토벤이 셰익스피어의 템페스트라는 희곡 있잖아, 그 연극 작품, 그거 한번 읽어봐, 이랬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곡의 제목이 템페스트가 된 거예요. 물론 이것도 어느 정도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여러분 참고하시라고 셰익스피어의 템페스트를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셰익스피어가 남긴 많은 연극 작품들 중에서 판타지입니다. 마법사가 등장하고 원래는 한 지역을 다스리는 권력자였지만 주인공 이 권력자는 동생과 또 결탁한 나쁜 사람들에 의해서 추방됩니다. 추방돼서 배를 타고 외딴 섬으로 가는 도중에 마법을 배우게 되고 그래서 도착한 섬에 갔더니 거기에는 다른 마법사들이 거길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이제 마법을 배웠으니까 가서 자기의 마법으로 그 사람들을 퇴치하고 그 섬의 주인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마법사로 활동하고 있는데 저 멀리 바다에서 배를 타고 동생의 일행이 지나간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마법으로 템페스트, 폭풍을 일으켜서 자기 섬으로 유도를 한 다음에 거기서 복수를 한다는 그런 재미있는 내용입니다. 어쨌든 베토벤은 17번 소나타 그거 한번 읽어봐 라고 얘기했답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오늘 연주할 이 템페스트의 1악장은 굉장히 변덕스러운 곡입니다. 템포가 느렸다가 빨랐다가 제가 알고 있는 특히 베토벤의 32개의 소나타 중에서 가장 변덕스러운 곡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서영민 선생님의 연주로 월광 소나타의 1악장 그리고 템페스트 소나타의 1악장 두 곡 감상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서영면 선생님의 연주로 두 개의 악장을 감상하셨는데요. 월광 소나타 1악장 그리고 템페스트 소나타의 1악장이었습니다. 앞선 월광 소나타도 유명하지만 이 템페스트 소나타 정말 변태스러운 곡이었죠. 이 곡을 듣고 있으면 왠지 셰익스피어를 한번 읽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물론 관련이 있는지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 얘기를 했던 사람의 신뢰도가 좀 낮아서요. 자, 이번에는 오늘 마지막 곡 열정 소나타의 전악장을 감상하실 텐데요. 워낙 또 유명한 곡입니다. 자신이 좋아했던 테레제 브룬스비크라는 여자분의 아버지 브룬스비크 백작에게 헌정한 그런 곡입니다. 열정이라는 제목은 굉장히 열정적이다라는 의미로 나중에 출판업자 크란츠라는 사람이 베토벤의 허락을 받고 붙인 별명입니다. 본인이 지은 제목은 아니지만 베토벤이 동의를 했다고 하는 제목입니다. 베토벤의 유명한 제자가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체르니 교본을 만들었던 바로 그 체르니가 베토벤 제자였고요. 그리고 또 리스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그 리스라는 제자의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스승님하고 길을 걷다가 베토벤이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았을 때, 젊었을 때 거기 제자로 들어갔던 어린 제자가 산책을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목동에 피리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그래서 저 피리 소리가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선생님? 라고 얘기했더니 베토벤이 표정이 좀 이상하더래요. 뭐 그래, 그냥 이러고 지나가더랍니다. 그래서 그때 좀 눈치를 챘답니다. 아, 이분이 안 들리는구나. 그래서 좀 민망해져서 지금은 끝났네요. 끝나지도 않았는데 지금은 소리가 이제 안 들리네요 라고 했더니 또 그러네 이러시더래요. 그리고 집에 도착을 했을 때 베토벤이 굉장히 뭔가에 신경질이 나서 피아노를 굉장히 세게 두드리더랍니다. 선생님, 그게 뭔가요? 내가 지금 작곡하고 있는 열정 소나타야.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때는 번호를 불렀죠. 그냥 소나타다. 나중에 이게 열정이라는 제목이 붙게 된 그런 소나타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베토벤이 32살에 남긴 유서가 하나 있습니다. 하일리겐슈타트 지방에서 발견돼서 이걸 하일리겐슈타트 유서라고 부르는데요. 그 유서를 전문을 읽다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유서에 그 이야기가 나와요. 본인의 입장에서. 만약에 귀가 안 들리는 사람이 아는 사람하고 길을 걷다가 그 사람이 목동의 피리 소리가 아름답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내가 못 들었다고 생각을 해봐라. 얼마나 슬프겠는가, 이런 이야기를 자신의 유서에서 쓰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일화였죠. 아무튼 참 슬픈 이야기였습니다. 자, 세 개의 악장으로 되어 있고요. 열정 소나타, 어둡고 느린 전주 뒤에는 굉장히 몰아치는 멜로디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열정이라는 제목이 붙게 됐고요. 이 악장은 아름답고 또 느리지만 또 장중한 변주곡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묘한 분위기로 3악장으로 곧바로 연결이 되는데요. 그 3악장은 오른손에서 막 위에서 빨리 떨어지다가 결국에는 왼손이 굉장히 빠른 패세지를 하는 걸로 유명합니다. 그 부분을 들으시면 이 곡 하실 정도로 유명한 부분입니다. 오늘 이 곡을 마지막으로 감상을 하실 거고요. 벌써 올해도 2달이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바쁜 일상 속에서도 언제나 국민들이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저희 성동문화재단이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를 드릴 거고요. 들어가기 전에 제가 무대 뒤에서 이 선생님하고 잠깐 얘기를 나눴어요. 저한테 비밀을 좀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여기서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앵콜을 준비하셨답니다. 많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셔주십시오. 고맙습니다.